일제강점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0분 때려잡기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32강째예요. 일제강점기 정치 파트를 쫙 30, 40년대까지 정리를 하고 경제, 사회, 문화. 경제 파트는 우리가 시대별 통치 방식에서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사회, 문화 파트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 저희 교재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드리고자 파워포인트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일제강점기 경제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제강점기 경제사. 일제강점기의 경제사 1910년대 통치 방식은 헌병경찰 통치, 무단 통치라고도 하죠. 이 무단 통치, 수많은 일본인들이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넘어옵니다. 무단 통치기에. 그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려고 집을 줘야 되잖아요. 토지조사 사업 단행하더라. 토지조사 사업 단행하고 기한 내 신고 방식, 요거 중요했었죠? 기한 내 신고 방식. 그 다음 회사령을 비롯한 각종 령들, 어업령, 광업령, 임업령 이런 것들이 1910년대 특징이었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 이어서 1920년대의 경우에는 쌀 생산량을 늘려라. 산미 증식 계획을 단행했고요.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부터 실시를 해서 1934년까지 단행을 하고 1934년까지 다시 하고 38년에 재실시가 됐습니다. 재실시. 재실시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재실시. 산미 증식 계획. 두 번째는 회사령이 폐지가 됐고요.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일본 기업이 진출을 하면서 1923년에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었죠. 1923 관세 폐지. 이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물산장려 운동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령 폐지와 산미 증식 계획. 자, 1930년대는 첫 번째가 조선 공업화 정책이 있어요. 공업화 정책. 이 조선 공업화 정책은 큰 맥락으로 병참기지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병참기지화 정책. 한반도 북부지방에 화학공장, 군수공장을 만들고 한반도 남쪽은 계속 농업을, 1차 산업을 주로 하게끔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이어졌던 이 조선 공업화 정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합니다. 남쪽엔 면화를, 북쪽에는 양을 사육해서 원료를 생산할 수 있게. 식민지의 원료를 생산을 시켜서 본토로 가져간 뒤에 생산하여 수출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남면 북양 정책 실시했고요. 그 다음 핵심은 요거죠. 1938 국가 총 동원법과 함께 공출제도를 실시했죠. 공출제. 집에 있는 밥그릇, 숟가락, 쌀 다 가져갔고요. 쌀을 다 가져가는 대신에 배급제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10년대, 20년대, 30년대의 이 경제사였다면 시대별 또 사회 문화의 특징이 있겠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교재로 공부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캡처를 해서 각각의 내용들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언론 정책이에요. 10년대 대한제국 때 발행된 민족신문을 폐간하고 민족언론의 암흑기였죠. 자, 여러분 1907년에 신문지법을 제정했어요. 신문지법. 이 신문지법이 10년대까지 이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완전히 일본에게 빼앗기고 폐간당하는 수순을 당하게 됐었죠. 이 실제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 존속했던 상황이었는데 1920년대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이때 이제 문화통치죠.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주기 시작합니다. 신문이 발간이 됐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1920년에 정확히 발간이 됐고요. 먼저 여러분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있죠. 문자보급운동. 문자보급운동은 1929년이었고 동아일보의 나로드 운동은 1931년입니다. 연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문을 만들고 민족의 저항을 나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빵빠레야 같은 이 음이 잠깐 들려왔는데요. 제가 스마트폰을 무음 처리를 안 하는 바람에 약간 이런 잡음이 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개벽 등의 잡지 발행을 허가했으나 중요한 건 기사를 삭제하고 검열하면서 이렇게 탄압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30년대는 언론 탄압이 강화되면서 이 많은 신문들이 정관과 폐간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요. 우리 동아일보에서 우리 마라톤 선수, 양정고등학교 출신의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수여받는 그 순간 가슴 파괴지 일장기가 그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 좋은 표정으로 이러고 있는데 그걸 우리 동아일보가 거의 뭐 최초의 포토샵이라고 할 수 있을 이 일장기 말소 사건을 일으킵니다. 대단한 일이죠. 30년대 여러분 민족말살 통치라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을 단행한 거예요. 연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36년. 40년대는 이제 일본의 우호적은, 즉 친일 형식으로 신문들이 좀 바뀌게 돼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40년대 친일파 신문으로 변모했는데 그것조차도 폐간을 시키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식민지의 언론 정책에서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 이거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거 중요하죠.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별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거는 별표 하나 들어갈게요, 여러분. 별표. 국어 연구와 한글 보급, 요거 중요하죠. 자, 여러분, 2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문화 통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좀 할 수가 있었죠. 조선어 연구회가 20년대 만들어집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20년대. 자, 여러분, 20년대 이 조선어 연구회가 확장이 돼요. 연구회보다 좀 더 규모가 큰 게 학회잖아요. 자, 그래서 20년대는 조선어 연구회가 30년대 학회로 개편되고 커졌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조선어 연구회가 20년대, 30년대가 학회이고요.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이제 각야날 제정, 각야날 중요합니다. 한글날이죠. 각야날을 제정하고 한글 잡지까지 간행을 했고요. 이 조선어 연구회가 확대 개편이 되면서 요거 중요합니다. 요게 많이 나와요. 시대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게 함정을 파놓고 출제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조선어 표준말을 이제 모았는데 핵심은 이거죠. 우리말 큰 사전 편찬시도. 우리말 큰 사전, 즉 국어사전과 같은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우리 학자들이, 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영화 말모이에서 이 장면을 영화화하기도 했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랑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가 중요한데 일제가 이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명목으로 해산을 시킵니다. 이게 조선어학회 사건이에요. 조선어학회 사건. 그래서 이 우리말 큰 사전을 이제 빼앗긴 상태에서 광복을 맞이하고 서울역 창고에서 이 사전을 또 발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단체. 자, 여러분, 1900년대에 뭐가 있었죠? 1900년대는 국문연구소가 있었죠. 1900년대는 국문연구소가 있었다면 1920년대는 조선어 연구회, 30년대는 조선어 학회, 이렇게 순차적으로 반드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사 연구도 별표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일제가 우리 역사, 한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친일파들, 또 일본인들을 데리고 와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었고요. 식민사관으로 조선 너는 머물러 있어. 발전이 없어. 정체성론. 조선 너는 항상 중국이 하라는 대로 했어. 하율성론. 너는 붕당 정치를 맨날 싸움만 했어. 당파성론.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을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즉 식민사관에 저항할 우리의 또 역사학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큰 맥락으로 세 파트가 나옵니다. 민족주의사학과 사회경제사학, 실증주의사학. 신민족주의사학은 민족주의사학과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큰 맥락으로는 이 세 개의 사학으로 이어지죠. 민족주의사학은 우리 한민족을 강조하는 역사관이에요.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 민족주의 사학을 강조를 하게 됐고요. 독립운동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자, 대표적인 인물로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선생이 있어요. 박은식 선생은 한국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국혼, 요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민족의 혼이 있다. 국혼을 강조하시면서 한국 통사, 한국의
아픈 역사란 뜻입니다. 아픈 역사, 아픈 독자.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 가슴 아픈 이야기, 민족의 순환 이런 것들만 다룬 역사서로 항상 우리 민족은 그것을 극복하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 한국 통사를 박은식 선생께서 집필을 하셨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로 이어지죠. 한국 들어가면 박은식, 혼, 박은식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혼. 신채호 선생 하면 조선입니다.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처. 또 독사신론도 있죠.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신채호 선생님께서 독사신론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하셨고 일제강점기에는 고대사를 연구하시면서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처 또 뭐가 있죠? 의열단의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까지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정인보는 어를 강조했어요. 박은식이 혼이라면 정인보 선생은 어를 강조하셨는데 정인보의 얼, 어무음으로 묶어버리세요. 정인보의 얼 이런 식으로 문일평과 안지용 등과 함께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면서 과거 우리 조선 후기에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 전설을 다시 또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조선학 운동을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강조를 하시게 되었죠. 바로 밑으로 내려가네요. 계급보다는 민족이 우선이라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30년대 이 신민족주의 사학으로 안재홍은 정인보와 함께 여유당 전서 편찬을 하면서 조선학 운동을 단행합니다. 즉 조선학 운동은 30년대라는 거, 30년대 조선학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민족 말살하고 있으니까 말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저항이 이런 사관에도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경제사학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일제의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론이 있죠. 정체성론. 우리 민족은 머물러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역사는 보편적으로 함께 발전했다. 이걸 강조합니다.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일제의 정체성론을 비판한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단독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고 조선사회 경제사, 사회경제사학, 사회경제가 들어가면 백남훈 선생이 되겠어요. 자, 이병도 손진태 선생이 조직한 진단학회의 경우에는 역사는 반드시 증명이 돼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유물이 있어야 돼요. 문헌 고증을 통한 객관적 사실을 강조하면서 진단학회를 결성한 이병도 손진태 선생은 실증주의 사학으로 역사를 계속 발전을 시키게 되었죠. 큰 맥락, 민족주의, 사회경제, 실증주의 이렇게 세 개의 사학이 있고 30년대는 신민족주의 사학이 등장하며 조선학 운동이 단행되었다.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최근 경향이 인물사 문제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인물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정인보 선생을 출제한 적도 있고요. 정인보. 박은식 선생은 엄청 많이 나왔죠. 신채호 선생도 말할 것도 없고 사회경제에서는 이제 백남훈 선생, 일제의 정체성론을 비판한 사회경제사학 백남훈 선생, 또 안재홍 정인보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꼭 체크를 해두셔야 1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계도 중요하죠, 여러분. 자, 천도교.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을 천도교로 개칭을 했어요.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 최시영,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개칭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제2의 독립선언운동을 계획하신다거나 주로 사회운동을 많이 한 단체죠. 청년, 여성, 어린이 운동을 전개하였고 저희가 20년대 사회운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도교, 손병희 선생의 사위가 방정환 선생입니다. 방정환의 어린이날. 잡지 개벽, 신여성, 요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개벽, 신여성, 천도교, 개벽, 신여성. 이거 계몽운동 전개한 천도교의 활동입니다. 개벽, 신여성은 천도교예요. 개신교는 여러분 10계명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이런 말 있죠. 신사참배 거부운동, 일제의 신사참배 거부운동뿐 아니라 주로 교육, 의료에 이 개신교는 활동을 하고 있죠.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로 지금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라 부르지 않습니까?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교육을 담당했으며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의 병원이죠. 의료 활동을 단행한 게 개신교가 되겠어요. 자, 천주교는 잡지, 경향, 요것도 중요하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천도교가 개벽이고요. 천주교는 경향입니다. 의민단을 조직해서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또 준비한 이력이 천주교에 있죠.
사회사업 역시 양로원, 고아원 설립도 천주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 대종교는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나철 오기호 선생이 창시한 대종교. 중요하죠. 이 대종교는 중광단이라는 군부대를 만들었고, 이것이 확대 개편되면서 북루군 정서군으로, 이거 지난 강의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던 거. 청산리 전투의 주역입니다. 김좌진 장군이 대종교예요, 대종교. 요렇게 묶어보실 수가 있겠죠. 원불교는 이제 우리 고유의 불교인데, 박중빈 선생이 창시를 했어요. 원불교. 자, 여러분. 원을 그려볼게요, 손으로. 자, 요거 돈이잖아요. 돈 하면 뭡니까? 모아야죠. 저축. 새생활운동과 저축을 강조한 게 원불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좀 박중빈 선생님께서 하늘에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축과 새생활운동. 지금도 있죠, 이 원불교는. 박중빈이 창시하였고,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즉, 일상생활에서 불교를 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게 원불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불교의 경우에는 이제 불교 유신회. 지난 회차 때 요게 한번 나왔어요. 유교 개혁은 박은식입니다. 유교 개혁은 박은식이고, 불교 개혁은 한용운 선생이에요. 조선불교 유신회를 조직하였으며, 불교 정화운동과 사찰령 폐지운동. 이것도 일제강점기에서 불교를 통제하기 위해 사찰령이라는 법을 만들었죠. 이걸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우리 한용운 선생이, 민족대표 33명, 그 중에 들어가시는 한용운 선생님께서 또 이 불교 운동을 하셨습니다. 임해침묵, 우리 한용운 선생 작품이 되겠어요. 문학 가볼까요? 자, 1910년대 개몽문하고 최남선, 이광수 보이시나요? 친일파입니다. 친일파가 되는 놈들이죠. 1930년대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최남선, 이광수는 일본 군대에 입대해라 막 이렇게 글을 막 쓰기도 합니다. 친일파고 창식이 명한 사람들이죠. 10년대는 이제 계몽문학이었다면 20년대는 자연주의와 낭만주의 문학이 지향되었고, 요건 중요해요. 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 문학 신경양파, 카프라고 합니다. 카프. 신경양파 문학 20년대. 카프. 30년대 이제 친일문학이 등장하였으며, 이것에 저항하는 이런 놈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육사, 윤동주 시인, 또 순수문학으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윤동주 시인 단독문제 나온 적 있죠, 여러분? 나왔죠.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이육사 선생님 모두 30년대 활동하신 시인분들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에서는 이제 가곡과 동요인데 홍남파, 현재명, 안익태 등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술에서는 이제 한국화를 그리는 안준식과 허백년, 서양화의 고이동, 이중섭, 별표. 이중섭은 좀 중요하죠. 소와 같은 서양화 중심으로 그림을 그린, 소를 서양화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이중섭 선생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 연극에서는 토월회, 극예술연구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나온규의 아리랑도 중요해요. 이거 별표 들어갑니다. 1920년대 영화 아리랑이 최초로 상영이 되면서 영화 산업이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여러분 이 근대사에서 일제강점기 전에 원각사라는 이 극장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원각사 잊지 마시고요. 아리랑은 단성사에서 최초 개봉을 했어요. 최초 개봉. 예전에 제가 겨울왕국 단성사에서 봤거든요. 그 단성사예요. 지금은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 극장이 단성사입니다. 단성사. 여기서 아리랑이 또 개봉이 되기도 했었죠. 식민지 도시화는 크게 봐서 일본인들이 사는 지역과 조선인, 한국 사람이 사는 지역을 분리시켜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 빈민층이 형성이 돼서 토막민으로, 토막집에서 사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빈부격차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옷은 이제 서양, 양복과 양장이 보급되었고, 일본에서 보급된 왜 국민복과 몸빼 바지, 또 단발이 유행하기도 하였으며, 구두와 모자를 착용하는 등 서양의 복장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음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양 음식과 일본, 중국 음식이 우리나라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집의 경우에도 한옥을 좀 고쳐서 일본식으로 다다미를 섞은 한옥이 만들어진다거나 2층 양옥집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일제강점기가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별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지난 강의가 아무래도 핵심이죠. 한 번 더 지난 강의 보시면서 숙제하시는 걸 좀 확실하게 좀 정리해 드리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빛을 되찾아온 날, 광복의 그날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캡처해서 반드시 노트에 필기하시면서 한 번쯤은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키워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필기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숙지를 좀 확실하게 하신 뒤에 다음 강의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